제국의 슬픔. 힘의 논리로 세계를 주무르는 강대국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제국의 슬픔.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 문화학과 교수, 박진빈 경희대 사학과 교수,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3월 중순에 알래스카에서 미중이 만나가지고 엎어치고 매치고 한 거 우리가 다뤘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것과 분위기가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네. 이번엔 너무 화기애애하고 끈적끈적한 대화가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 뭐 온통 뉴스가 지금 뜨겁습니다. 그 이유가 센카쿠 열도, 갸오디디아오죠, 대만 문제 이런 것들 거침없이 거론하고 중국 견제하고 도쿄올림픽 지지하고 이번 회담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무 화기애애하고 거의 꽁냥꽁냥거리는 수준으로 꽁냥꽁냥 두 정상이 막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 쳐다보고 막 그랬는데요. 결국은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문제라든가 뭐 북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미국과 일본은 서로 아이런클래드 서포트를 확인했다. 이게 철갑 같은 지지, 서로에 대한 철갑과 같은 지지를,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아무도 깰 수 없는 지지를 확인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약간 부자연스러운 제스처로 주먹을 이렇게 불끈 들어올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머 저게 누구 보라고 저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중국 보라고. 네, 좀 그런 느낌이. 예. 그리고 더군다나 그 전날에는 그 러시아 대사 막 조치하고 외교관 10명 또 추가로 추방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미국 회사 해킹했다는 거랑 대선 개입했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수를 둔 거죠. 러시아 대상으로 해서.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날 스가랑 만나서 그렇게 막 우위와 협력 이렇게 행보를 완전히 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확실히 이제 동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립의 각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렇게 외교적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네. 뭔가 이건 전사의 이미지지 사실은. 예, 하 교수님. 저는 좀 이런 좀 큰 일이 벌어지면 네티즌들이 이렇게 어떻게 반응을 보여주는지 풍자는 어떻게 하는지 흔히 그래서 밈이라고 하죠. 뭐 한국에서는 좀 약간 짤방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되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좀 이 회담에 대해서 좀 많이 비판적이었습니다. 특히 뭘 풍자했냐면 이 두 분이 이 마스크를 2겹이나 쓰고 맞아요. 2겹을 썼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만나고 이런 걸 보고 또 그 햄버거 만찬 있지 않습니까? 햄버거. 네, 햄버거 만찬을 먹는데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둘이 이렇게 햄버거를 시간은 먹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중국 네티즌들은 너희들은 아직 저기 코로나도 극복 못한 주제에 뭘 그렇게 강한 우회를 보여주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었고요. 일본은 역시 미국의 속국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의 풍자들을 중국 네티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중일 관계가 최근까지는 많이 또 마크 외교가 많이 발전했다 그래서 또 교류도 있고 그랬는데 조금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이렇게 일본과 대면 정상회담을 했다. 최초의 정상회담이 일본이다.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라는 거는 확실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 정상회담의 어떤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만찬은 할 수가 없었지만 그렇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수종일관 굉장히 알콩달콩했고 사실 근데 오바마 때도 취임 후 첫 손님이 일본 총리였거든요. 그래요? 아소 그때 총리였는데 그러니까 첫 임기 첫 손님이 일본 총리였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일본에게 중요한 의미를 두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는 영국 총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에 이제 첫 전화를 거는 정상들 이렇게 순서를 보면은 일단 영국하고 캐나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항상 일본에 가장 먼저 합니다. 근데 이번에 스가는 귀가를 했다가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한다는 소식에 다시 총리 공자로 갔는데 자정 무렵에 다시 달려가가지고 1시간을 대기하고 그 전화를 받았다는데 받고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뿌듯해하는 느낌? 역시 처음 전화는 우리였어.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일본에게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뭐 전화한다고 뽀로로 쫓아가고 이런 것들을 좀 국격이 떨어진다고 보는 일본의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넘어간 게 바이든이 워낙 고령이라 그분이 편안한 시간에 맞추느라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을 하긴 했더라고요. 아이고 뭐 고령이라고 뭐 예, 그 바이든이 도쿄 올림픽 지지한다 이런 입장도 내놨고요. 미국 내 여론도 우호적인가 궁금한데요. 이게 지금 이 시국에 올림픽 한다. 이거 미국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국 내에선 사실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보도가 없고요. 기사를 읽어보면 바이든이 얘기한 거는 너네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고 한다고 하니 그 결정을 인정한다 정도이고 막상 그래서 대표단을 보낼 거냐 하고 하면 대답을 안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미국 대표단을 보낸다고 확신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당연히 바이든 본인도 초청하면 갈 거냐 했는데 작년에는 간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아직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지한다는 거는 그냥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 일본에게 너무 중요한 하나만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대단히 섭섭해하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미국이 보이콧 못하겠다는 얘기를 좀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올림픽 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거랑 좀 대비가 되면서 중국 사람들은 좀 더 셈을 내는 조금 이제 올림픽을 사이에 둔 어떤 그런 외교입니다. 사실은 원래 얼마 전에 또 그 핑퐁 외교 몇 주년이더라? 71년도니까 지금 한 50주년이네. 딱 50년이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어떤 문을 열었던 미국하고의 관계를 열었던 게 스포츠였는데 다시 50년 만에 이게 닫힌다는 얘기가 되니까 조금 의문심장했었거든요. 50년의 어떤 장주기 순환이 보입니다. 자, 스가 총리가 미국 방문 중에 화이아 CEO하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7,200만 명분 백신을 확보했다. 뭐 이거 하나로 엄청난 외교적 승리로 자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잖아요. 우리 늦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것도 조금 이상한 게 지금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보도는 일본발 통신에서만 나오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쪽 통신에서는 요청을 했다까지만 나와요, 보도가. 그래요? 그래서 확실히 체크가 필요하네. 네.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몇 명분을 언제까지 공급하기로 했다는 확답을 준 것 같지 않은데 일본에서는 검토하는 걸 가지고 지금 확보했다고 말하는 게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우리도 그러니까 외교적 성과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확보는 했다고 발표했는데 들어오는 게 차질이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나중에 연기해서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죠. 그만큼 일본 내에서도 위기의식이 심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스가가 아무래도 뭐 지지율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외교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본 내에서도 가장 화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대만이 언급됐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오사카 부근에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디다오 이것도 아주 민감한 수역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걸 그냥 막 그 정상회담에서 쏟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영토 문제를 건드렸다. 자, 중국이 이거 굉장히 민감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센카쿠 열도 혹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띠아오위다오라고 하죠. 그쪽 조호도라고 부르는데요. 중국하고 대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독도를 가지고 일본하고 이제 영토 분쟁이 있을 때 항상 북한하고 저희는 또 같은 목소리를 내듯이. 그렇죠. 요 조호도 문제에서는 이제 같이 중국과 대만이 한 목소리를 내는 몇 안 되는 이제 사안들인데요. 그러니까 대만과 센카쿠 다오디다오를 건드린 건 일견 모순이 돼요. 맞습니다. 대만을 건드려서 대만을 또 이렇게 응원해놓고 그다음에 다오디다오 센카쿠를 건드려 대만을 또 열받게 했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중국의 집착 내지는 어떤 그 민감함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역사적인 문제도 너무 복잡하고요. 뭐 옛날 그 거의 19세기 말에 청일 전쟁부터 시작해서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뭐 그것들 지나면서 그 지역의 어떤 영토 문제에 되게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일본과 대만과 중국 사이에 심지어 거기 미국까지 껴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좀 이렇게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1968년에 여기 이제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지면서 여기서 이제 영유권 분쟁들 논쟁들이 점차 이렇게 올라왔고요. 특히 21세기 들어서 이게 굉장히 더 이게 격화됐습니다. 서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점점점 이런 힘이 강해지면서 또 이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좀 더 강해지면서 특히 2010년 9월에
이 지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하고 이제 일본 이제 경비함하고 충돌을 하죠. 예, 막 물대포 쏘고. 막. 예, 그래서 중국 어부들을 납포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 외교적인 문제가 됐는데 이때도 재밌었던 게 중국이 일본한테 히토류 수출 안 하겠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백기를 들고 이제 어부들을 다 보내줘서 숙박하는. 예, 그래서 뭐 이게 문제가 크게 되기도 했었던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미국 이제 항공모함도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중국도 항공모함이 최근에 이제 좀 랴오닝호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실은 미국은 좀 우습게 보더라고요. 그 스키 점프대로 그 전투기 날려보내잖아요. 그게 아직 그게 좀 후진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직 그 엔진도 디젤 엔진이라 가지고 그렇죠. 미국의 항공모함은 진짜 원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 중국의 항공모함은 아직 이제 그게 안 되죠. 디젤 엔진이라서 연료를 공급해야 돼서 원거리의 작전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자, 중국의 반응, 뭐, 이거 또 난리 났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곧바로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고요. 뭐, 대만하고 그 띠아오비디아오는 중국 영토고,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와 관련해서 중국 내정이다. 그래서 미일은 공동 성명에서 난폭하게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 우리는 단호히 이제 우리 주권을 수호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실제 이게 좀 오바마 당시에는 오히려 중국을 좀 더 중시했거든요. 심지어 트럼프가 당선자 시절에 2016년에 12월에 당선자 신분으로 처음 전화를 건 사람은 차이잉원이었습니다. 대만 총통이죠. 대만 총통. 그때 이제 당선된 6개월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이제 오바마가 그렇게 하는 건 중국을 자극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바이든의 대중 정책은 오히려 그 트럼프만큼이나 되게 강경하게 중국에 맞서는 또 대만하고 이어지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야, 이건 조금 걱정이 이제 슬슬 듭니다. 이건 너무 이렇게 격화되다 보면 또 지정학의 기환, 일종의 어떤 그 분쟁이 좀 떠오르게 되는데, 박 교수님, 미국이 일본 이용해서 이렇게 중국 견제하는 거, 이게 어떤 그 먼 옛날에 어떤 역사의 재판이 아니냐 하는 기시감이 들어요? 네, 당연히 우리 1905년 상황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소위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러일 전쟁 중에 미국과 일본이 비밀리에 만나서 밀약을 맺었던 것인데요. 정식 발표된 회담이나 선언, 조약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국은 몰랐던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이 당시에 정복하고 있던 필리핀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침략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대신 미국은 일본이 지배하려고 하는 한반도 문제를 묵인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밀약이었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죠. 당시에는 고종이 이걸 모르고 뭐 대책 없이 그냥 미국이 호의적인 국가인 줄만 알고 있었던 때인데요. 슬픈 역사입니다. 근데 그때 일본은 요거 약속을 해놓고 러일 전쟁 승리했고 그래서 러시아한테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 직전에 영일 동맹도 맺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또 중요한 이유가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심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거문도에도 와가지고 격돌할 뻔하고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건데 일본이 이 세 국가의 뭐 동의를 얻던 제어를 하던 해서 결국은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배에 대한 그리고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딱 맡아서 하게 된 것인데 이때 영국이나 미국이 왜 일본 편을 들어줬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러시아 견제라는 하나의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시장을 개방한 채로 두는 것 이것이 큰 목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이 어느 정도 약진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은 뭐 이미 메이지 유신 같은 걸 통해서 서구화를 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파트너로 동아시아의 파트너로 삼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게 한다라는 어떤 취지로 좀 일본의 약진을 그냥 방관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역사는 반복되는 건가요? 참 좀 슬픈 얘기인데요. 다시 반복되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밀약을 맺는 미일 관계가 이제 20세기 초였어요. 그런데 20세기 중반으로 올수록 미국이 이제 45년도에 원자탄을 일본에 때리고 또 아주 극한적인 전쟁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또 가까워지는 이렇게 막 순환된단 말입니다. 참 역사라는 게 기구하네요.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미국이 일본을 세계에서 유일한 원폭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그 이상한 양상이 형성이 되면서 바로 예. 또 동맹 관계를 회복을 하고요. 어허. 그리고 원자폭탄 문제만 해도 그런 걸 당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원자력 개발을 꺼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급속히 원전 보유국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뭐 우주소년 아톰 같은 게 있잖아요. 1953년부터 연재된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저 어릴 때 아주 많이 봤던. 저도 뭐 지금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알고 있고 봤더라고요. 예. 철인 28호와 함께 제가 많이 봤던 그런 애니메이션. 10만 마력이라고 그래요. 네네네. 예. 근데 그 아톰이라는 이름이 결국은 원자를 그렇죠. 아토믹이잖아요. 예. 그 메칸더 V도 원자력 에너지로 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동경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일본에 동경이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약해서 졌는데 우리도 강해지고 그걸 가져야 그런 동경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걸 가져야 강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 뭐 희망. 알겠습니다. 자, 그와 연관된 게 일본의 이제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출 문제입니다. 네네.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배경이 좀 궁금해요. 미국 국무부가 그냥 막 일본은 안전하다. 이거 방류해도 뭐 지지한다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 미국 언론이 도 그렇게 우호적입니까? 실망스럽죠. 근데 이제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게 IAEA 기준에 맞는 뭐 오염수라고도 안 하잖아요. 처리수?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 보고를 그냥 인정한다, 믿는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보이고요. 예. 공식적인 면에서 일본이 뭐 국제적인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물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굳이 안전하다, 뭐 지지한다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는 걸로 봐서 일본에 힘을 실어주려는 거는 명백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 하와이 같은 나라는 태평양 중간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 오염수 흘러나가면 뭐 거기까지는 안 간답니까? 가죠. 제일 먼저 미국이 타격을 입을 거라고 해류상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국가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문제인 게 당연히 미국에도 뭐 탈핵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고 환경단체가 뭐 우려하고 있는 건 있지만 국가가 이걸 수용할 수 없는 건 이게 경제 문제랑 얽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뭐 경제 협력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또 중국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중국 기술을 뭐 대체할 어떤 것들을 둘이 양국이 협력해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이미 작년부터 그 화웨이를 대체할 뭐 5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 협력 사업 시작을 했고요. 이번 회담에서도 뭐 5G 인공지능, 뭐 유전체약, 반도체 공급망 이런 거 공동 노력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산업이 사실 굉장한 전기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잖아요. 근데 전기 생산을 위해서 뭐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막았다가는 경제 정책 전체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쉽게 탈원전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인데 이 일본의 원전을 계속 지켜주는 게 결국은 어떤 지역 패권 경쟁하고도 관계 있다. 기술 패권하고 관계 있다. 이 말씀이신데.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필요한 기술과 뭐 자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분명히 미일 간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층적인 분석이었어요.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하 교수님, 그 중국이 이런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엄청 세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엄청 세게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짜오리지엔 대변인이라고 외교부 대변인이 진짜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자주 즐기는 사람이고 SNS에도 막말 올리는 사람이거든요. 뭐 대변인이 그럽니까? 이번에도 바다는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 일본 관리들이 뭐 임을 마셔도 된다고 하면 먼저 마시고 나서 얘기해라. 아주 그냥 저는 좀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 이제 좀 거의 뭐 네티즌들이 발언하듯이 막 이렇게 댓글처럼 막 이렇게 직설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심지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일본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 결정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 허가가 국제사회의 용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랑 러시아랑 다 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미국이 자기가 자꾸 전 세계인 것처럼 말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항상.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 일본 언론에서는 중국도 원전 많다. 많죠. 그다음에 방류한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거든요. 어떻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프랑스 다음으로 3위입니다. 세계 3위. 원전수가. 그렇군요. 중국도 기술 패권을 노리면은 역시 이런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이나 중국이나 같은 입장이네요. 네네.
주로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원전? 주로 이게 많은 쪽이 아무래도 공업지대랑 연결된 광동 지역이라든가 후지엔, 그다음에 저지항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쭉 올라오는데 항상 물가에 있잖아요. 저희 동북 저희하고 마주보고 있는 그러니까 요동반도랑 산동반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또 요즘은 여기 쪽에 건설이 좀 산동반도 쪽에 많이 되고요. 2021년 기준으로 운전 중인 게 50기, 건설 중인 게 12기, 향후 건설 계획이 39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2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2배가 아니라 수년 내에 이제 100기가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하고 프랑스를 수년 내에 앞질러서 세계 1위의 원전 보유국이 되는 거죠. 더 나가는군요. 저희한테는 되게 이게 좀 무섭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의 원전이 예를 들어 불의의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사실 한두 시간 내에 한국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원전에 포위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중국이 그동안 이제 화력 발전, 석탄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중국의 이 석탄이 이제 갈탄이거든요. 좀 품질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떼우는 순간 굉장히 대교험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도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 의존하는 것이 결국에는 원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도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이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없는 수준이죠.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 중국에서는 반대하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환경 관련 NGO들이 좀 있어요. NGO가 있어요? NGO가 있습니다. 뜻밖이네. 우동 NGO도 있고 다 있습니다. NGO는 있는데요. 약간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완전히 순수한 어떤 시민사회 NGO보다는 약간 반관 반민의 형태도 있고 독립적인 NGO들도 있는데 좀 정치색을 가진 NGO들은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많이 탄압을 받는데 유독 좀 환경 관련된 NGO 활동은 나름대로 좀 약간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NGO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당국이 이제 부정부패로 막 잘 손을 못 쓰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신고도 해주고 감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너무 지금 생태 문명 건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중국 시진핑이 내거는 뭐 5대 건설 중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다음에 생태 문명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탈핵 반핵 운동도 조금씩 기지개를 피고 있는 중이거든요. 2013년에 광동에 이제 짱먼 지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핵연료 가공 시설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해가지고 이게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이런 NGO 활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무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되는 소식만 듣다 오랜만에 아주 상큼한 소식. 좀 거의 10년 전이라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만이나 홍콩 등의 이제 반핵 탈핵 네트워크들이랑 연대가 됐었어요. 그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좀 시진핑 시기 들어서는 워낙 NGO들 활동을 좀 억압을 많이 하는 편이고 중앙 정부의 정책을 반대한다 그러면 분명히 좀 마음대로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변국이 원전 많이 짓겠다는 경쟁하고 또 국가 간에는 아주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국가끼리는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시민들끼리 한중일 시민연대 또 이런 어떤 일본의 행태에 대해 중일 시민연대 뭔가 이러한 어떤 새로운 흐름들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없을까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 국가랑 시민들이랑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시해가지고 너무 서로를 악마화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일본, 한국, 중국끼리 서로들. 근데 좀 시민들끼리 좀 이런 공동의 목표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실제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잘 실현되고 있는지도 좀 서로 감시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투명한 정보 공유나 이런 것들이 서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좀 각 나라들의 정부나 이런 데들 압박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공외교는 시민사회가 도전해야 될 영역이 됐습니다. 역시 연결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오늘 두 대륙 사이를 오가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시야가 아주 확 트이는 느낌입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